네, 안녕하세요. 2022 에듀윌 스포츠 지도사 필기 스포츠 윤리 과목 담당 임다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2021년 스포츠 윤리 기출문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2021년도 스포츠 지도사에서도 이 스포츠 윤리 과목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특강을 함께 듣고 난 후에는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지루하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첫 번째 문제였어요. 이 스포츠 윤리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스포츠 행위의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다. 2번 의도적 반칙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한다. 3번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 함양을 추구한다. 4번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 윤리 규범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만 잘 읽으시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도적 반칙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 윤리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윤리의 어떤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스포츠에서의 어떤 비윤리적인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인이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바람직한,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한 그런 선택과 결정,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 지침을 또 내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보기에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 아마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만 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사유작용을 판단이라고 한다. 이 판단은 크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구분된다. 사실 판단은 실제 스포츠에서 일어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뭐를 가릴 수 있을까요? 이 사실 판단은 어떤 걸 가릴 수 있을까요? 이 사실 판단은 진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 어떤 가치 판단은 옳고 그름 혹은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 등 가치에 대한 진술로 이뤄진다. 그래서 가치 판단은 주로 뭐에 근거하죠? 여기가 진위가 들어가면 여기는 당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에는 진위, 2번 니은에는 당위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판단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 즉 진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 판단은 어떤 옳고 그름, 이런 주관적 가치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에 당위에 근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진위, 당위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신경 쓰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은 스포츠의 규범은 근대 스포츠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규칙의 준수, 근대 시민 계급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서 하나의 윤리 규범으로 정착하였다. 특히 진실과 성실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하는 도덕적 태도와 같은 의미로 쓰이면서 여기 보시면 되죠. 오늘날 스포츠의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되었다. 자, 오늘날 스포츠의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편적인 스포츠 윤리 규범,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거 뭐죠, 여러분? 정답은 4번, 페어플레이입니다. 이 페어플레이는 어떤 스포츠 행위를 실천할 때 요구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중에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
의미해요. 여러분들 뭐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조금 생소한데 이 보기에 1번, 2번, 3번은 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번, 이 유틸리티는 어떤 뜻이냐면 이 유용성, 실용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 보편적인 스포츠 윤리 규범과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테크네는 이 테크닉의 어원으로 어떤 고대 철학 용어로서 이 기술 그리고 능숙함 뭐 혹은 예술이란 단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젠틀맨십은 사실 스포츠맨십과 비슷하게 쓰여질 수는 있지만 이 젠틀맨십은 스포츠 상황이 아닌 일반 상황에서의 어떤 매너나 지켜야 할 도리 등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포츠 윤리 규범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4번. 자, 이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운동선수로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인간의 본질인 도덕성, 즉 덕이 부족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운동선수에게는 두 가지 가로가 동시에 요구된다. 즉 신체적 탁월성과 도덕적 탁월성을 겸비하였을 때 비로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기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두 가지 가로예요. 근데 이 뒤에 문장에 바로 신체적 탁월성과 도덕적 탁월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아곤, 피시스, 로고스, 아레테 이렇게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여기 탁월성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탁월성을 뜻하는 답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4번 아레테입니다. 이 아레테는 덕, 탁월함, 훌륭함 이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타인과의 어떤 경쟁이나 비교 없이 자신의 고유한 그런 어떤 스포츠적 그런 기능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테랑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아곤이죠, 아곤. 아레테와 아곤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레테가 아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이 돼요.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이 스포츠 윤리에서는 아레테를 더 이제 가치를 더 이렇게 무겁게 두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아레테였습니다. 그럼 아곤은 뭐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 경쟁과 승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레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이 가치를 평가를 했다면 이 아곤은 경쟁 상대와 비교를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곤 그리고 피시스는 어떤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법률, 관습, 제도와 같은 인위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땅, 물, 불, 바람 등 어떤 그런 자연적인 그런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스포츠 윤리학은 어쨌든 철학의 한 분과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그에 져서 수사학에서 이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로고스는 이 이성, 즉 논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이성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 정답은 4번 아레테였습니다. 다음 5번. 자,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르게 연결된 것. 자, 용어와 사상가 나왔습니다. 자, 보기를 잘 읽어보면 돼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 스포츠에서 도덕 법칙은 승리를 원한다면 열심히 훈련하라.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맨십에 충실하라. 등과 같이 가언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선수의 의무로서 반드시 행하라는 가로 명령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 가언적 나왔습니다. 가언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언적.
이게 반대되는 말이 또 있죠. 정언적. 자, 가언적, 정언적 하면 떠오르는 철학자가 한 명 있어야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칸트. 그죠? 가언적, 정언적 하면 일단 칸트가 떠올라요. 그러면 일단 칸트 중에 골라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뭐 가언적, 정언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공리적이 아니죠. 의무적이죠. 그래서 이 공리적은 벤담, 네,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대표적인 의무론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언명령 하면 이제 칸트죠, 바로. 그래서 이 칸트는 이 의무론적 윤리의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의 결과나 목적과 무관하게 행위 그 자체로서 이 도덕적 가치에 따르는 것이다 라는 정언적 명령을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칸트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여러분들 이 스포츠 윤리를 공부할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명확히 개념을 알아야 하는 그런 윤리 이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의무론, 결과론, 목적론이라고도 하죠. 공리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덕론.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의무론은 칸트가 되겠고요. 이 목적론, 공리주의는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담, 그리고 이 덕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계시면 이게 되게 이렇게 꼬아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스포츠 윤리 문제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꼬아서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뭐 무리 없이 문제는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윤리 이론은, 자, 윤리 이론 나왔습니다. 보기.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페미니즘에서 찾음. 이성이 아닌 감성의 윤리. 그리고 경기에 처음 출전한 후배를 격려하는 선배의 친절. 그리고 상대 선수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행위. 타자의 요구와 정서에 공감하고 대항하는 것이 도덕의 출발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고, 그리고 막 후배를 격려하고 선배가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막 상대 선수를 걱정하고 보살피고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느낌만으로도 3번인 것 같죠? 답은. 네, 정답은 3번이에요. 이 배려윤리라는 게 있는데, 이 배려윤리는 어떤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이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배려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그런 윤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보살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유대감이나 의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배려 윤리입니다. 공리주의,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목적론, 그리고 의무주의, 의무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도덕행위의 본래적인 가치, 규범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하는 도덕 이론이고요. 그리고 4번 대지윤리.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대지윤리 같은 경우에는 생태 중심 윤리학의 대표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이 어떤 상호 의존함으로써 이 존재하는 이 생명 공동체인 그 대지를 도덕의 대상으로 삼는 윤리가 바로 대지윤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배려윤리.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번. 자, 보기에 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정의의 유형은, 자, 기억 한번 볼까요? 스포츠는 동등한 조건의 참가와 동일한 규칙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거든. 자, 니은. 그런데 모든 게 동등하지는 않아. 피겨스케이팅과 다이빙에서 높은 난이도의 연기를 펼친 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이것도 정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 둘 다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둘 다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이 정의의 유형은 뭐냐면, 자, 일단 기억이 동등한 조건,
동일한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니은은 더 높은 난이도를 했으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 일단 동등한, 모든 게 동등한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동등한 조건과 동일한 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평균적이 되겠습니다. 분배적은 이게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일한, 동등한 했기 때문에 평균적 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은 분배적 정의입니다. 일단 제가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더 잘난 사람이, 더 잘한 사람이 점수를 더 받아야지 라는 입장이에요. 자, 니은이 말한 건, 네, 더 잘한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 분배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 정의는 어떤 개인 상호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분배적 정의는 어떤 것을 분배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공정한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절차적 정의 많이 들어보셨죠? 절차적 정의. 어떤 거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공정했는지 또는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와 관련이 있는 원칙이 이제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평균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8번입니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 나왔습니다. 인종차별. 인종차별하면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아파르테이트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아파르테이트는 뜻이 인종차별을 찬성한다. 나는 인종차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인종차별 정책을 의미를 합니다. 이 아파르테이트. 그래서 인종차별을 뜻하는 거는,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거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다 아파르테이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생물학적 환원주의.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쵸? 자, 인간을 어떤 세포 단위의 미시적 차원이나 동물 혹은 그런 진화 과정의 산물로 여겨서 이렇게 환원시킴으로써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뭐냐면 미래 세대가 이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그런 발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발트, 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게 많이 같이 나오실 텐데, 이 개발트는 독일어로 우리가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폭력 하면 개발트, 인종차별 하면 아파르테이트.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뭐야 이 낯선 단어는 해도 이렇게 정답을 잘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제 9번. 이 보기에 폭력에 관한 설명과 관계 깊은 사상가. 자, 폭력에 관계 깊은 사상가입니다. 보기, 학교 스포츠에서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감독도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다. 운동 중 체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감독의 직업적 행동이다. 그리고 폭력은 괴물이나 악마처럼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있다. 악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생각과 반성이다. 자, 굉장히 폭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철학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일단 폭력을 악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한 복이에요. 근데 이 악의 평범성은 독일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주장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이 뭐냐면, 이 한나 아렌트는 어떤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역사 속의 악행이 이거 보니까 어떤 광신자나 막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국가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내 행동은 그냥 보통이야. 평범해. 라고 여기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악의 평범성이란 이 악이라는 그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하면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10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반칙은 무엇일까요? 자, 반칙의 종류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 A팀과 B팀의 농구 경기는 종료까지 12초가 남았어요. A팀은 4점 차로 지고 있고 팀 파울에 걸렸어요. B팀이 공을 잡자 A팀의 한 선수가 B팀 선수에게 반칙을 해서 자유투를 유도한 후 공격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무슨 반칙일까요? 자, 일단 의도가 있어요. 이 반칙에 의도가 있단 말이지. 나는 자유투를 유도해서 공격권을 가져온다라는 의도가 있어요. 일단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그리고 그러면 구성 반칙인지 규제 반칙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규제적 규칙과 어떤 구성적 규칙,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구성적 규칙은 이 규칙이 없으면 이 종목에 대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구성적 규칙이에요. 하지만 규제적 규칙은 이 규칙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지켜야 돼. 이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구성 반칙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규제 반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의도적 규제 반칙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규제적 반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적 규칙은 각 종목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런 규칙에 의해 수행되는 개인의 행동 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의도적 구성 반칙은 뭘까요? 의도적으로 구성적 규칙을 어기는 거, 그쵸? 그리고 비의도적 구성 반칙은 내가 의도하진 않았어. 근데 구성적 규칙을 어겼어. 이게 비의도적 구성 반칙. 4번. 비의도적 규제 반칙. 마찬가지로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떤 규제적 규칙을 어겼어. 그게 비의도적 규제 반칙입니다. 네. 다음. 자, 11번이에요. 자, 이 보기의 기억니언에 해당하는 유교 사상이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일까요? 자, 도양처랑 나왔죠. 자, 기억.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원리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행위 준칙으로 보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건 타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동등고려의 원리는 이 스포츠맨십의 바탕이기도 하다. 스포츠맨십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 선수에게 행하지 않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니은도 한번 볼게요. 니은은 사회 구성원의 어떤 모든 행위가 그 이름, 그 역할에 적합하도록 행해야 한다라는 도덕적 요구를 말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라는 주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과 역할에 걸맞게 행동하라 라는 도덕적 명령입니다. 스포츠인을 스포츠인답게 만드는 것이 곧 스포츠맨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그 동양철학 공부하실 때 보셨겠지만, 자, 일단 우리가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니은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기억에 대한 거는 서입니다. 서는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서이고요. 그리고 니은은 정명이에요. 뭐냐면 이 공자의 정명은 일반적으로 군, 신, 부, 자 이렇게 등 어떤 신분 질서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에 한정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각 주체의 역할과 행위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정명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게 정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는 동영서랑 이렇게 충이 뭐고 서가 뭐고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충은 자기 자신 및 어떤 특정 대상에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 도덕 규범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나 임금이나 주인에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정도는 충서 등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공자의 정명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면 이 절차탕마라는 건 어떤 옥도를 자르고 줄로 쓸고 끌고 이렇게 갈아서 빛을 낸다라는 뜻으로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극기복례는 어떤 욕망이나 그런 헛된 마음 등을 자신의 의지력으로 억제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예시예종.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예시예종.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서를 공부하실 때 이런 정도의 의미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12번.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 그냥 여러분들 맞추세요 하는 문제거든요.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에 의거해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는 어디일까요? 자, 가장 많이 고르는 센터가 어딘지 아세요? 3번이에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정답은 1번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어떤 체육의 그런 공정성 확보와 이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에 의거해서 2020년 8월에 출범이 된 센터가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3번. 자, 보기에 이 기억에 해당하는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는 뭘까요?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 여러분들 몇 가지 있는지 아시죠? 4가지 있어요. 레스트의 도덕적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직업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연봉이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아니야, 연봉 매우 중요하지. 하지만 연봉, 명예 등의 가치보다 어떤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레스트의 도덕적 구성 요소는 뭘까요? 자, 이 은숙이는 뭐를 중요시하고 있죠? 동기를 우선시하고 있죠? 동기. 연봉 중요해. 그런데 스포츠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바로 동기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동기화는 이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도덕적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동기화는 어떤 다른 가치들보다 이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도덕적 감수성은 뭘까요? 우리가 도덕적 민감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내가 스포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는 걸 지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조금 내가 아끼는 후배를 괴롭히는 거 봤어. 근데 내가 얘를 저 가해자를 내가 저기 잘못된 건가?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각하게 하는 거고, 도덕적 판단력은 스포츠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품성화는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장애 요인을 극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 용기, 인내 등의 품성을 갖는 걸 도덕적 품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다음 14번. 자, 사상과 스포츠를 통한 도덕교육 방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루소.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성평등, 동료애, 공동체에서의 협력과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길러줘. 베닛.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논리적 추론과 가치 명료화 등을 통해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길러줘. 그리고 위인. 스포츠 경기의 전통을 이해하고 규칙 준수 등의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 그리고 콜버그.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덕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 라고 합니다. 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2번입니다. 베닛. 자, 이 베닛이 제시한 어떤 도덕교육의 방법은 사회의 어떤 그런 전통적 가치의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거, 뭐 논리적 추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확신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돼요. 사회의 전통적 가치라면 뭐 어떤 어른에 대한 공경, 위인에 대한 존중, 뭐 그리고 뭐 애국심, 희생, 용기, 뭐 이런 정직, 신뢰와 같은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닛은 이 어떤 도덕적 사회화 접근의 주창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교육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덕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2번 베닛입니다. 다른 철학자와 사상가는 다 바르게 연결이 됐어요. 자, 15번입니다. 15번. 자, 이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자, 가로는 도덕적 가치들은 중요한 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 학습된다라고 했다. 자, 이 스포츠 도덕교육에서 스포츠 지도자는 중요한 타자에 해당이 된다.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는 스포츠 지도자의 도덕적 모범에 의해 학습되어지며 참여자는 스포츠 지도자를 통해서 관찰학습과 사회적 모델링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델링 나왔죠? 관찰학습 모델링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1번 맥페일입니다. 맥페일의 고려 모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맥페일의 이론에서는 어떤 도덕적 가치는 이 중요한 타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에서 학습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가치는 어떤 교사의 모범을 포함한 타인의 모범으로부터 학습되기 때문에 이 관찰학습과 사회적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맥페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모델링, 관찰학습 얘기 나오면 맥페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장애 차별 없는 스포츠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문제만 잘 읽으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자, 정답은 뭘까요?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 확보해야죠. 그러면 대회 참여 종목의 선택은 누구에게 맡기죠? 자,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의 재정적인 지원이 확보돼야죠.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자, 이걸 왜 감독에게 맡겨요? 그쵸? 선수가 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다음 17번. 우리가 이 보기의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도덕 원리의 검토 방법이 바르게 묶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기억은 나 혼자 의도적 파울을 하는 건 괜찮겠지 라는 판단은 모든 선수가 의도적 파울을 한다면 이라는 원리에 비춰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니은, 부상당한 선수를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하라 라는 주장의 지시에 자신이 부당당한 경우를 가정하에 판단해보라 라고 이야기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검토 방법이 나와 있죠. 검토 방법, 포섭 검토, 보편화 결과 검토, 반증 사례 검토, 역할 교환 검토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자, 기억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보편화 결과의 검토예요. 보편적으로 내가 이거를 뭔가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농구를 하다가 얘 옆구리를 때리고 내가 이 공을 뺏어서 내가 공격권을 가져오고 싶어. 근데 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모두가 한다면, 보편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한다면, 상대 선수도 나에게 이 행동을 한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편화 결과의 검토법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역할 교환의 검토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죠. 부상당한 선수 쟤 무시해. 난 경기해야 돼. 쟤가 나면은? 이렇게 해서 역할 교환의 검토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4번이죠. 보편화 결과의 검토, 역할 교환의 검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외에도 어떤 비판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자체가 이 도덕 원리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 안에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검사, 포석 검사, 반증 사례 검사 이렇게 4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검토 방법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18번. 자,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의 근거입니다.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이건 타인의 타결성 발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과 전술의 개발 등 생산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격 당사자는 본능 감정 의지를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4번 규칙의 범위 내에서 공격과 방어의 교환이라는 소통의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뜻했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에서 공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빼고 반대하는 입장을 찾아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찾아야 돼요. 자, 1번. 이 스포츠 선수는 어떤 선수의 신체적 탁월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격을 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2번. 자, 스포츠 경기 안에서의 공격은 이 제도와 규범을 통해 용인된 범위 안에서 해야 하죠. 그리고 4번. 스포츠에서의 어떤 정해진 규칙 내에 공격을 통해서 이 경쟁자 간 공격과 방어의 교환이라는 소통의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스포츠에서 공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읽으시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스포츠에 도입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에 도입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운동선수의 인격 형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2번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그리고 3번 운동선수의 안전과 부상 방지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4번 오신과 편파 판정을 최소화해서 어떤 경기의 그런 공정성을 향상시킨다. 자, 정답은 뭘까요? 자,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죠. 1번.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인격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스포츠에 이 도입된 과학기술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로는 이렇게 뭐 시간이나 계측 장비에 도입이 돼서 기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비디오 판독 기술이 도입이 돼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뭐 신발이나 매트, 보호 장비 등이 발달을 해서 어떤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이를 통해서 경기의 공정성까지도 향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고 1번 인격 형성은 과학기술과는 발달이 없다. 네,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이 스포츠 규칙의 원리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 규칙의 원리로 적정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은 일단 딱 봐도 규칙의 원리로 틀린 거는 편파성인 거죠. 스포츠에서 편파적인 게 이 스포츠 규칙의 원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이 편파성은 어떤 스포츠 경기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편파적으로 공정성을 잇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어떤 이 임의성, 가변성 예를 볼까요? 뭐 어떤 규칙의 가변성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특정 스포츠에서는 어떤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제도화는 이 스포츠를 관리하고 운영을 해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절차가 체계화되고 그리고 조직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어떤 스포츠에서의 어떤 규칙이 제도화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공평성, 당연히 스포츠에서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균등하게 취급을 해야죠.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공평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개의 문제를 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해설 들으니까 조금 저렇게 좀 문제를 잘 읽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구나. 내가 저 어떤 이론은 내가 조금 부족했으니 저 이론은 내가 조금 개념을 명확히 잡아야겠다라는 어떤 이렇게 감이 서시나요? 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큰 무리 없이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 해설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